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결혼한 유부녀가 되었어야 할 30대 여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결혼한 지 1년쯤 된 새댁이었어야 했겠지만 아직도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고 있죠. 상견례는 물론 식장까지 다 잡고 파혼하신 분들 사연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에 메이크업에 드레스까지 입고 입장하기 직전에 결혼식을 그야말로 엎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답니다. 제 행동의 이유와 사정과는 달리 떠도는 입방아에 마음에 다친 일도 있었어요. 물론 금전적인 피해도 꽤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단 한 번도 추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제 사연을 썰맘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사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커녕 그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엄마는 그저 아주 어린 저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의 사람일 뿐입니다. 평생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걸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요.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인 저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물론 아버지는 저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려 하셨고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늘 바쁘셨고 일을 하러 가셔야 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 집에 있다가 또 좀 커서는 고모네가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혼자 있을 수 있게 될 때부터는 혼자 집에서 학교를 다녔네요. 아무리 할머니와 고모가 저를 정성껏 돌봤다고 해도 저는 주변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처럼 마구잡이로 때리실 수도 없고 어리광을 부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철이 일찍 들었나 봅니다.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애늙은이였거든요. 늘 지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 저를 보며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찍어내는 할머니,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숨 쉬는 고모. 어린 마음에도 이런 게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식구들 걱정시키지 않게 잘 살아야 했죠. 그래서 반듯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네요. 제가 명문대학에 합격한 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일찍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고급 소고기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합격증을 보고 또 보셨죠. 그러다 결국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장하다 내 딸. 아빠가 너무 고마워. 이건 기뻐서 흘리는 거야.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이렇게 혼자라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아버지는 계속 고맙고 미안하고 또 행복하다는 말씀만 하셨네요. 그렇게 대학 입학을 마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중 아버지는 뜻밖의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곧 외국으로 나가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절할 때 놀랐죠. 외국이라니. 아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한다는 거야. 나보고 혼자 살라고? 대학 가면 혼자 자취하는 애들도 많잖아. 사실 더 일찍 가고 싶었는데 너 대학 가면 가려고 미루고 있었어. 가면 현지에서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여기 월급은 고스란히 모을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가야지. 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래?
나 이제 돈 벌 수 있어.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을게. 중동이 어디라고 거길 가. 나 이제 돈도 적게 쓰고 그럴게. 가지 마. 아니야. 그래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돈 걱정도 하고 언제 이렇게 컸어?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빠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일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서 너 시집도 보내고 아빠 노후 대책도 좀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일도 여기보다 더 쉽고 대우도 좋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아빠 잘 다녀올게.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서 모아놓고 싶다는 말씀이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전기설비 쪽 일을 하셨는데 실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고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한국보다 노동의 강도는 적어진다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게 되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할머니와 식사를 하고 저는 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자다 깨어보니 거실에서 할머니와 아버지는 아직도 드런드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우시다가 이러시는 겁니다.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은 게야? 네가 진 빚이 아직 남아서 그러는 거지?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죽은 사람이 진 빚은 죽은 사람이 지고 가야지. 왜 멀쩡한 내 아들한테 붙어서 이렇게나 괴롭히니? 그 먼 곳으로 가면 내 살아서 널 다시 볼 수나 있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빚은 다 갚았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한 번 가면 못 오고 그러지 않아요. 매일 전화하셔도 되고 보고 싶으시면 오셔도 되고요. 요즘은 비행기도 자주 다니고 영상통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만 참으시면 제가 편안하게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슬픔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애미를 좀 말려볼걸. 내주다 내줘야. 나라도 돈이 있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애미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깟 돈이 뭐라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펑펑 우시는 통에 저는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두 분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계속 힘들게 일하시는 이유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 때문이었다니. 그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는데 무언가 사연이 더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에 대해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대체 엄마는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인지, 왜 그것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난 것인지 말이죠. 거기에 엄마 없이 살아야만 했던 저의 서름이 더해져 저는 그날 저녁 한숨도 자지 못했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중동으로 일을 하러 떠나시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할머니나 고모가 와서 저를 들여다보고 가시기도 했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곧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한창 바쁠 때라 그런 대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자주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쩌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친해진 것만 같았죠.
고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저는 언제나 아빠에게 상담을 했고, 아빠는 진지하게 제 고민을 들어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제 뒤에는 아빠가 있고 늘 내 편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멀고 먼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아빠를 생각하면 한시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도 우수한 성적으로 했죠. 다행히 취업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다행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방학 때 한번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중동은 생각처럼 그렇게 외지고 험한 곳은 아니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은 사막에 있는 곳이었지만 휴일에 시내로 나가면 한국 못지않게 편리하고 발전된 곳이었죠. 아버지는 고급 기술자이셨기 때문에 대우도 아주 좋아서 조금 심심한 것만 빼면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아주 잘 지내셨네요. 제 대학 졸업식 때 잠깐 나오셨던 아버지는 외국 근무를 연장하셔서 다시 나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취업을 했으니 한국으로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는 걱정 말라며 웃어 보이셨어요. 네 아빠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렇게 벌써 늙은이 취급하지 말거라. 이제 거기 생활도 익숙해졌고 일하면서 돈 버는데 좋아. 너도 회사 다니면 아침에 나가 저녁에나 들어올 텐데 한국에 와서 일하나 거기서 일하나 똑같아. 그리고 어차피 이번 근무 끝나면 아주 한국 들어와야 돼. 더 이상은 있고 싶어도 못 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너나 회사 생활 잘해라. 밥 잘 챙겨 먹고 할머니도 가끔 찾아뵙고. 알았지? 우리 딸 믿는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씩씩하게 취업을 하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것을 보고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나이 든 아버지가 일하러 외국으로 나가는 걸 배웅하는 것은 마음이 아렸네요. 늘 커 보이기만 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짠해 보이기까지 했죠. 아마 그렇게 저는 점점 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고망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날, 저는 같이 갔던 고모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고모,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 진짜 고모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줘. 나도 다 컸잖아. 고모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기, 우리 엄마가 빚이 많았어? 우리 엄마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 그래서 아빠가 빚 갚느라 고생 많이 했어. 고모는 제 말을 듣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말입니다. 고모는 이내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되물었네요. 너 그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어? 빚이라니?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래, 응? 저는 예상외의 고모 반응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예전에 할머니와 아빠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했죠. 고모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엄마, 새언니, 그런 사람 아니었어. 빚도 너네 엄마가 진 거 아니야. 그냥 새언니는 착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불쌍한 사람이지. 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큰 너를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원통하겠니?
불쌍한 사람. 고모는 그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리느라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저도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고모는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며 저에게 할머니에게는 아는 티를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냥 그 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날 고모를 끝까지 졸라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이후에 저와 그리고 아버지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그것이 저의 운명이자 제 아버지의 운명인걸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높은 연봉에 복지가 좋은 대기업은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직원들끼리의 경쟁도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년을 보내고 나니 회사에서도 간신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직장 후배였지만 나이는 저보다 3살이나 많았죠. 제가 회사 선배이긴 했지만 둘 다 회사에 적응하느라 온갖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정이 들었고 간신히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보니 늘 제 옆에 있어주던 그가 어느새 제 마음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아서 직장에서 꽤 인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일 처리 능력도 좋았어요. 저희는 곧 회사에서 선남선녀 커플로 불렸네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 정도가 되었을까?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 서두를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죠. 특히 전 아버지가 아직 외국에 계셔서 별로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몸이 달아 했네요. 개발팀 박대리가 자기 보는 눈이 얼마나 은큼한지 알아? 무역팀 최대리는 어떻고? 아니 자기네 팀장도 왜 자기만 보면 그렇게 웃고 난리야? 진짜 이 사람들이 남자친구 있다고 해도 아주 호시탐탐 자기 노리고 있는 거 알아? 안 되겠어. 빨리 결혼해야겠어. 무슨 소리야. 그럼 팀장님 보면 어찌 울어? 아우 그만 좀 해. 자기가 내 남자친구인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아무도 안 봐. 자기가 남자를 몰라서 그래. 내 앞에서도 버젓이 오래 가겠냐며 그런 인간들도 있다니까. 안 돼.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빨리 결혼해. 결혼하고 신혼생활 재미나게 하면 되잖아. 일단 인사라도 가자. 응? 부탁이야. 덩치 커다란 남자가 강아지처럼 매달리는 것이 그때는 얼마나 귀엽고 또 행복하던지요. 저는 성화에 못 이겨 일단 남자친구의 부모님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저를 몹시 반기며 아주 예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인자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혼자 사는 저를 위해 반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이쁘냐며 같이 쇼핑을 가서 옷을 사주시기도 했네요. 우리 딸 이거 입어봐라. 너무 예쁘다. 엄마가 이거 사줄게. 아 저것도 입어보자.
아우, 다 잘 어울리네, 다 잘 어울려. 이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점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따님이 진짜 너무 예쁘시네요. 어머니 닮으셔서 그런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쁜 따님이랑 같이 쇼핑도 다니시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쁜 딸을 웬 등치만 크다란 어떤 놈이 결혼하자고 졸라대지 뭐예요? 아우, 아까워 죽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라 눈을 크게 뜨자 점원과 어머니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날 그 순간은 제게 만약 진짜 엄마가 있다면 이런 순간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기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과 기쁨마저도 전부 지우고 싶을 뿐입니다. 남자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부모님을 찾아뵙고 나면 결혼 이야기는 좀 잠잠해질까 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저를 만나고 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셨어요. 거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계셨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저렇게 나서서 결혼을 서둘렀으면 하시니 저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네요. 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일정을 잘 조정하면 얼추 제가 결혼을 하는 쯤에는 외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진행되었죠. 저는 남자친구와 휴가를 맞추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사를 시키러 다녀왔고 아버지는 듬직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라고도 하셨죠. 올해 말에 너희 결혼식 보러 들어갔다가 나는 다시 나와서 조금 더 근무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일단 그 집에서 신혼생활해. 너 결혼하고 그 집을 비워두기도 그렇잖아. 어차피 나 혼자 살기에도 너무 크니까. 집 구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해.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집을 아빠가 어떻게 산 건데. 나 중학교 들어가면서 꼭 같이 살아야 한다고 아빠가 어렵게 산 집이잖아. 그걸 왜 나한테 줘? 절대 안 돼.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 집은 널 위해서 산 거다. 너 없는 그 집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당분간은 외국이랑 왔다 갔다 할 텐데 세를 주기도 어렵잖아. 나 잠깐 한국에 들어갈 때 잘 방 하나만 내주면 돼. 나중에 한국에 들어갈 때는 방 하나 구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 저희는 그렇게 아버지의 배려로 큰 어려움 없이 집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기뻐하시면서 아들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놓았던 큰 금액도 보태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툼도 없이 결혼을 준비했네요.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했고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친데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잘생긴 데다 직장도 좋은 남편의 자상하신 시부모님.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라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아니,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진 아버지는 제 결혼식 이틀 전에야 겨우 한국으로 입국하셨어요. 전기 설비 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마무리하고 오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는 날까지 일을 하다가 겨우 오셨던 것이죠. 원래는 좀 더 여유있게 들어와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라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도착한 날과 그 다음 날까지 쓰러져서 잠만 주무셨네요. 억지로 일어나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식사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저는 메이크업이며 드레스며 치장을 하느라 바빴고 예비신랑 역시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식장에 도착하고 난 뒤 할머니와 고모와 함께 예식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야 정말 결혼을 하는 거구나 하는 실감에 긴장한 채로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죠. 너무 긴장하고 얼떨떨해서 사실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까 인사를 하고 우리 딸 너무 예쁘다며 눈물까지 보이셨던 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신부 대기실로 달려오다시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물론 드레스를 매만지던 도우미와 사진사까지 모두 내보낸 아빠는 갑자기 대기실의 문을 닫더니 잠그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저는 영문을 모른 채로 아빠의 행동만 쳐다보고 있다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아빠 왜 그래요? 어디 몸이 불편해요? 갑자기 아파? 일어나봐. 아빠 왜 그래? 그러자 아빠가 갑자기 제 양팔을 꽉 잡더니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이야,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응?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니?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멍하니 아빠의 얼굴만 쳐다보았죠. 손님들도 와 있는 딸의 결혼식장에서 이미 웨딩드레스까지 차려입은 딸을 붙잡고 아빠가 할 말은 아니니까요. 도저히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빠의 얼굴만 쳐다보는데 갑자기 아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바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점점 거세게 흘러내리더니 그 누구도 막지 못할 통곡이 되었죠. 그것은 바로 아빠가 평생을 삼키고 삼켜왔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네 엄마니 동생을 죽인 것들이야. 난 절대 잊지 못한다. 저 인간들의 면상을. 난 똑똑히 기억해. 네 엄마를 죽이고 나한테서 아내를 빼앗아간 심승만도 못한 것들. 우리 딸을 평생 엄마 없는 아이로 살게 한 나쁜 놈들. 이러면서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아빠가 통곡하며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곧 저마저 정신을 놓을 만큼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이야기였죠. 엄마의 고향은 원래 지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아빠와 결혼을 하고 아빠를 따라 고향을 떠난 거라고 하더군요. 아빠 직업상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거나 작업장이 달라지면 먼 곳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는 일이 많아서 엄마는 좀 외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좀 사귈라 치면 이사를 가게 되고 해서 딱히 마음 터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태어나고 유치원에 다닐 때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골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정착을 하셨던 거라고 해요. 제가 앞으로 커가며 학교도 다니게 되면 더 이상 이사를 다닐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곳에 살면서 어머니는 동네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심성이 착해서 친구도 잘 사귀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는 언니 동생 할 정도로 절친해졌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동네 토박이나 다름없었는데 시원시원한 성격에 어머니를 몹시 아끼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다고 했죠. 아내와 어린 딸만 두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내심 불안했는데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친동생처럼 어머니를 아껴주어서 아버지가 몹시 고맙게 생각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언니가 친정을 좀 다녀온다고 했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가버리더니 일주일이 다르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좀 일정이 길어지겠거니 생각했다고 했네요.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딱히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한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희 엄마 그거 알아? 그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 그 언니가 이사를 갔대.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연희 엄마는 뭐 아는 거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라뇨. 친정엄마가 아파서 병간호하러 간 거잖아요. 누가 이사를 가요? 그게 아니야. 지금 그 집에 갑자기 이삿짐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이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벌써 집 팔고 떴대. 지금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어. 그 여자가 개주인데 지금 갯돈 들고 난리났다고. 아이고, 이를 어째. 나도 그 여자한테 빌려준 돈이 얼만데 이걸 어쩜 좋아. 저희 집에 찾아온 동네 아줌마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 역시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셨겠죠. 저희 엄마 역시 그 동네 언니에게 개를 여러 개 들었을 뿐 아니라 아빠 몰래 융통해준 돈 역시 꽤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줌마와 허겁지겁 뛰어간 그 언니네 집은 진짜로 낯선 사람들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다고 해요. 새로 이사를 들어온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진단만 흘리고 있었다네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갔지만 그곳 역시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죠. 그저 몇 달 전에 시세보다 약간 싸게 내놓고 조용히 팔아달라고 해서 그냥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여겼다고만 했답니다. 그 동네 언니라는 사람은 교활하게도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조금 떨어진 먼 곳에 부동산에 집을 내놔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언니가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고 난 뒤 동네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는군요. 워낙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데다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서 원래 인망이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믿었던 것이죠. 그 여자가 굴렸던 개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꽤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를 굴린다며 급하다고 조금씩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돈을 갚으면서 이자를 후하게 쳐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면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지만 워낙 사람들이 순진하던 예전의 일이고 그때만 해도 이런 수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사람들은 후한 이자에 혹해 그 여자라면 큰돈도 망설임 없이 빌려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중 특히 친하게 지내고 그 여자를 따랐던 저희 집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했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갯돈을 떼이고 빌린 돈을 떼인 정도였지만 그 여자는 저희 집까지 팔아치웠죠. 네,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를 꼬드겨 주민번호를 알아내어 저희 집을 담보로 잡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대출받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이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그 외에도 어머니 명의로 온갖 은행에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서 그대로 도맘에 쳤다는군요. 은행에서 날아오기 시작하는 대출금 상환 안내장과 집 감유 안내장을 보고 어머니는 충격에 몇 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금까지 전폐한 채로 그 언니를 찾아 나섰다고 해요. 아버지가 말렸지만 소용은 없었다는군요. 매일 울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 언니와 관련된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려오면 전국을 찾아 헤맸다죠. 당시 어머니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제 동생이 있었고 3살이었던 저는 할머니 집에 맡겨졌어요. 그렇게 헤매고 헤매던 어머니는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신고를 했지만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그때 네 엄마는 임신 중이었어.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만 먹어도 다 토해내서 뼈만 앙상했어. 내가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일하러 가면 곧바로 나가서 찾으러 다녔던 거야. 그날도 너네 고모가 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너가 충청도에서 그 여자를 봤다는 얘기를 듣더니 새벽에 너네 고모가 잠든 사이에 집을 나가서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길을 헤맸던 모양이야. 탈진해서 그대로 쓰러져서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렇게. 아버지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간신히 핸드폰을 열어 고모를 불렀어요. 심상치 않은 상황의 고모는 아버지를 부축하고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손을 발발 떨며 문 밖을 가리켰어요. 그 년놈들이 저 밖에 있어. 년이랑 결혼한다는 그 남자 부모들이야. 그 년놈들이. 나는 못 잊는다. 년이 엄마 옆에서 생글생글했던 그 얼굴이 맞아.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얼굴을 여기서 보다니 이를 어쩜 좋으냐. 고모도 충격을 받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뒤이은 고모의 말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밖에 있는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야. 너네 엄마 돌아가시고 저것들이 너네 엄마 사망보험금에 타갔더라고. 저것들이 너네 엄마 이름으로 보험까지 들어놨다더라. 그것도 몸서리치게 많이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저 안마 같은 여자가 받는 사람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해놨더라고. 그 보험금 받아야 하니까 보험 대출금을 싹 갚고 바로 타갔대. 그럼 죽었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림자도 안 비추고 돈만 가져갔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에 보험금만 억대였어. 너네 아빠가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한데.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외롭게 살아왔는데
빚만 지고 떠나버린 무책임한 엄마라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었다니. 그런 사람이 제 엄마였다니. 그렇게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그렇게 눈을 감아야만 했다니. 하루아침에 아내와 뱃속 아기까지 잃고 전 재산을 날린 채 길거리에 앉은 아버지는 한 달 가까이 할머니 집에서 넋을 잃은 채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저를 안고 밤새 펑펑 우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를 할머니 집과 고모 집에 번갈아 맡기고 돈을 벌러 다니셨던 것이죠. 시무대기실 문이 잠기고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고 전화도 걸어왔죠. 저는 가만히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느라 진이 빠진 아버지와 고모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아.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래. 아빠, 눈물 닦고 일어나세요. 죄 지은 사람들 이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고모는 할머니 모시고 얼른 가세요. 할머니 보시면 쓰러지실지도 몰라. 우리가 얼른 정리하고 따라갈게요. 제 말에 고모와 아빠는 기운을 차리고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저 저의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 친절을 가장하고 순진하고 가여운 제 어머니의 영혼을 철저하게 짓밟은 잔인한 그 면상만 쳐다보았어요. 고모가 할머니를 모시고 급히 식당을 빠져나가고 곧 식이 시작될 것을 알리자 남자친구의 부모들은 혼주 자리에 가서 앉더군요. 저는 면사포를 집어던지고 아빠의 손을 잡고 뜨벅뜨벅 혼주 자리로 걸어가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저와 아빠의 돌발적인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를 쳐다보았죠.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제 뒤를 쫓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 없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향해 짝 하고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주변은 경악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놀라 벌떡 일어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가 짝 하고 그 남자의 면상 역시 갈겨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며 손에 들고 있던 부케로 등짝을 내리치며 외쳤죠. 야, 이 사기꾼아, 이 살인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여지껏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 이 나쁜 년, 독사보다 독한 년.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저는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드레스가 찢어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내 엄마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를 평생 엄마 없이 자라게 한 이 여자. 내 동생을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아빠를 평생 외롭게 만든 이 여자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미쳐 날뛸 뿐이었네요. 남자친구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옆자리에서는 아빠가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도 기억 못하지? 나는 너를 형님이라고 불렀어. 기억나? 우리 연희 엄마 기억은 나냐? 이 사기꾼 새끼들. 우리 애 엄마 죽음값 받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냐? 우리 부녀가 절규하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멈칫거리더군요. 저희 입에서 나온 사연이 심상치 않다 생각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단상으로 뛰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혼자 우리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잃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전 재산을 잃고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연희 엄마를 속여서 전 재산을 빼앗고 연희 엄마 측은 사망보험금까지 타간 그년놈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저희의 사정을 아는 친척들과 아버지의 지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몰려와 남자친구와 그 부모를 에워싸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는 그 와중에 친구들에게 끌려나와 자리에 앉아 한잠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게 살아온지를 아는 제 친구들 역시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예식장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지만 그날의 소라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더군요. 제 버릇해 못 준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돈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저는 웨딩드레스를 팽개치고 아버지와 그곳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바로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고운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늘 언제나 거기 계셨지만 너무나 그립고 또 원망스러워서 저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또 어루만지며 한참을 목 놓아 울었죠. 저희는 그 길로 그 여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신을 옛 동네 사람들도 모조리 몰려와 앞다투어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부여잡고 다들 눈물을 흘렸네요. 그중 제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다는 한 아주머니는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컸니? 이혼이 맞니? 어쩜 이렇게 치엄마랑 닮았을까? 그렇게 엄마 가고 병원 영안실에서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던 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엄마 찾으면서 오는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것들이랑 엮여서 이런 험한 일까지 겪고. 저 나쁜 년은 대로변에 매달아야 돼. 지레 채에 따르던 제 착한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딸아이까지 이런 험한 꼴을 겪게 하다니.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으려고 이 나쁜 년. 너 나 기억하지? 네가 떼어먹은 그 500만 원 우리의 학비였어 이 나쁜 년아. 그래놓고 지 아들은 대학 공부도 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끝도 없이 밀려드는 예전 동네 피해자들로 인해 경찰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사건으로 그 여자는 구속되고 그 이후 옛 남자친구와 그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간 자신의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 동네 살다가 해외 장기 파견에 가게 되어 나갔다 오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집도 넓혔길래 그저 보험일도 잘 되고 알뜰하게 돈을 잘 모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큰돈이 턱턱 생기는데도 그저 아내의 말만 믿었다면 그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가 난 뒤라 남자친구의 아버지 역시 공직에서 더 일찍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 남친의 아버지는 회사 퇴직금과 집을 판 거금을 들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돈을 건넸어요. 그리고 이러더군요. 나도 연희 엄마 기억납니다. 연희 아빠도 기억나요. 참 착하고 순진했던 사람이었고 우리 집사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돈으로 그동안에 제가 갚아줄 리 없겠지만 제발 받아줘요. 그래야 저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세상 헛살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참담하네요.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가서 참회하고 또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전 남친과 그 아버지가 여러 번 윽소한 끝에 아버지는 그들의 호의를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전 남친은 제 얼굴을 보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아서 문을 그대로 닫아버렸죠.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일 이후로 회사에 전세 신청을 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먼 시골로 내려가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저 역시 다른 곳으로 팀을 옮기고 한동안은 일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저를 둘러싼 여러 소문이 도는 모양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제가 겪은 일, 제 어머니가 겪은 일에 비하면 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시모는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래도 감옥은 싫은 모양인지 어디서 숨겨놓은 재산을 하나씩 풀어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변제를 하는 중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 수법이 악랄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다가 긴 세월 동안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모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인지 지금은 훨씬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결혼식을 직접 엎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아버지도 이제는 많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해외 근무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지 한 달 만에 일로 그만두시고 그 시간에 가벼운 등산을 다니시거나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주말이면 두 분을 모시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해지려고 해요.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시니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모든 원망도 아픔도 씻어내고 새롭게 앞만 보며 가려 합니다. 분명 열심히 가다 보면 지금처럼, 아니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는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님의 기구한 인생에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누구보다 훨훨 날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